이번에는 시민사회가 읽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1990년대 이후 무려 근데 사실 30년인데 30년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민 80년대 말 90년대 이때쯤 이제 사실은 사람들한테 그런 개념이 있군, 이런 이제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뭐 제가 4.19 설명할 때도 당시 시민사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민주화 이전의 독재 시대에 사실상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 독재가 끝나고 어쨌든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많은 그 시민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시민사회가 하나의 정치 세력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현대의 특징이라고 아키라 교수라고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일본인 그 역사 교수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시민사회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고 민주주의 없는 시민사회도 상상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정치적인 집합적 주체로서 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개혁이 시대 정신이 되면서 본격적인 시민운동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밑바탕이 된 걸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어떤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토대가 되는 것은 87년 헌법입니다. 근데 이 87년 헌법은 왜 중요하냐면 독재 체제에서는 한 번도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87년 헌법은 바로 여야 최초의 합의해서 개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개헌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도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이어야 하죠. 왜? 우리가 이제 민주사회가 됐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87년 6월 항쟁 직후부터 준비를 해서 그 해에 개헌을 하고 12월에 대통령 선거까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80년 헌법체제 하에서 이제 시민운동이 본격화가 됐고요. 시민운동을 이제 나누어 보면 자유주의적 시민운동, 진보적 시민운동, 보수적 시민운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단체가 경실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가 대표가 이제 참여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주의적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으신데, 이 진보적인 시민운동인 참여연대는 민중운동 세력과 같이 연대해서 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적 시민운동 단체인 경실련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에 정말 이 뭔가 본격적인 전개를 알렸고요. 참여연대라든지 환경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진보적인 시민운동도 꽃을 피게 됐고, 진보적인 시민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을 꼽자면 2000년과 2004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낙천 운동이었어요. 국회의원 중에서 당시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걸러내는 기준을 마련해서 낙천자 명단, 낙선자 명단을 내놓았는데 그게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낙선 운동, 사실 법적으로는 못하는 운동이라서 법을 어기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파장은 굉장히 컸고, 한국에서 이 정치계가 새롭게 리셋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것을 시민단체들이 해서 대주주만을 보호하지 않고 경제민주화 운동을 한 거죠. 그런 운동을 했었고, 또 하나가 호주제 폐지 운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젊은 분들은 호주제가 뭔지 모르실 텐데, 이 호주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성이 아버지 밑에 있다가 결혼을 하면 남편 이렇게 밑으로 가는 이렇게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그 호주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여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폐지 운동을 했었고요. 실제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진보적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수적 시민운동은 2000년대 그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청산을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인 과거사 청산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하면서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렇게 정권이 이제 이어지면서 보수적인 분들이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면서 이 보수적인 시민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권도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됐죠. 근데 이 운동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수적이라고 얘기할 때의 기독교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그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 보수적인 시민운동이 존재했는데 보수적 시민운동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결국은 보수적 시민운동을 대표하던 시대정신이라는 잡지도 이제 그 더 이상 발간하지 못하게 됐는데 박근혜 정부 후반에 그때 이제 시대정신에 계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민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자발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보수적인 정부가 보수적인 시민운동을 동원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런 것에 이제 말하자면은 정부 지원에 이제 의존하게 되면서 자립성을 키우지 못한 것이 이제 그 약화의 원인이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보수적 시민운동도 존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보수의 위기가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사실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 보수적 시민운동도 어느 정도 자기 자리 잡는 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민운동도 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이나 진보적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자발성에 기반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적 시민운동도 그런 자발성에 기반해서 실제로 운영이 됐었다면 그리고 시민들의 돈 후원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87년부터 치면은 38년 정도 됐는데요. 이 38년 동안 민주화 공고화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 과거사 청산이 중요하냐면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렇게 이행한 그런 나라들 대부분에서는 독재 정권에서 있었던 인권 유린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과거사 청산이 그러니까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사 청산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권 때 이어서 노무현 정권 때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보수 세력에서 강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공고의 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과거사 청산은 정부가 주도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쭉 이루어져 와서 많은 부분에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좀 부족해서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운영이 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운영이 되어 오다가 이제 올해 이제 결국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과거사 청산을 이뤘고 그 다음에 역사전쟁은 그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뉴라이트 학자들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있었고 이 역사전쟁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였죠. 근데 그것도 결국 이제 좌절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그 과거사 청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떤 점에서 중요한 거냐면 이 과거사 청산을 하면서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김학순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 언제 한 거냐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수십 년 동안 닫았던 입을 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마 말씀을 못 하셨던 거니까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우린 제기가 된 다음에 이것이 시민사회가 이루었던 시민운동 중에 세계화된 사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요. 지금 이런 어떤 여성 전시 성폭력이 정말 절대악으로서 이제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문제가 국제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든 그런 사건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스태츄 오브 피스라고 하는 게 소녀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S하고 P가 다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예요. 스태츄 오브 리버티가 자유여신상이잖아요. 똑같이 스태츄 오브 피스예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 여성 인권 운동에서의 커다란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런 역할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운동사회, 그러니까 재야, 학생운동, 그리고 이 민중운동, 시민운동이 연대에 가면서 이 광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자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광장 시민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는 세상을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중생이 미군의 전차에 깔려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있을 때부터 우리가 촛불을 들기 시작을 해서 그 사건을 시작해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다음에 2008년에 광우병 파동 때, 그리고 나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 국정농단 관련된 그 사건 때, 그리고 이번에도 2024년에는 이건 이제 응원봉 시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나라의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광장에 시민들이 나와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걸 다시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시민의 힘이잖아요. 예. 사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16년 촛불 시위와 2024년에 있었던 응원봉 시위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 거리에 나와서 광장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친 건 사실 국민 주권에 대한 어떤 자각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2016년까지 2024년을 보여줬는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하잖아요. 이건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에 입각한 직접 민주주의 합작품인 거예요. 2016년과 2024년에. 최근 들어서는 독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어떤 이 직접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에서 이 시민들과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 어떤 정당이 완전히 너무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정당 시민 민주주의라고 불러야 되나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다른 양상, 다른 나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00년대 이후에 광장에서의 어떤 시민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되면서 이것과 어떤 대의제 민주주의가 두 번의 또 그 촛불 시위, 응원봉 시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양상의 국민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합작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발전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가 이제 해방 80주년이거든요. 해방 이후 80년 동안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독재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지만, 또 신기하게도 시민들이, 그리고 거리에서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4.19 때문에 사실 그래요. 4.19, 5.18, 그리고 6월 항쟁,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계 연구 대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죠. 오늘도 굉장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길을 쫑긋하고 계실 텐데요.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